70을 넘긴 한 어르신이 병원 응급실에서 홀로 밤을 샜습니다. 심장이 이상해서 119를 불렀는데 자식들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괜히 애들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게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이게 많은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습니다. 끼니를 걸으면서 학원비를 댔고 밤새 간호하며 아이를 키웠고 결혼 자금에 집 살 돈까지 보탰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명절에도 일찍 가고 전화는 점점 뜸해집니다. 섭섭해서 한마디 하면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어떤 부모는 다릅니다.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많이 해준 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명절 아니어도 주말에 들르고 아프면 바로 달려오고 전화하면 반갑게 받습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돈을 더 많이 줘서? 아닙니다. 손주를 더 많이 봐줘서? 그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자식에게 많이 해주는 부모가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똑똑한 부모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는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에게 존중받으며 늙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나이 60을 넘기고도 자식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명절이 두렵지 않고 전화기를 붙들고 기다리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들이 자식에게 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관계는 어느 순간 바뀝니다. 한 번의 태도, 변화로, 한 번의 선택으로 남은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내고, 병원비 내고, 생활비 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축은 얼마나 있는지, 그게 노후의 안정을 좌우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노후는 외롭습니다. 반대로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자식과 관계가 좋으면 노후는 따뜻합니다. 자식이 찾아와 밥 한 끼 같이 먹고 안부 전화 한 통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어르신 중에도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자식들 전화만 기다립니다. 명절이 되면 불안합니다. 올해는 애들이 올까? 안 올까? 그 생각에 며칠을 잠 못 이룹니다. 반면 작은 집에 사는 어르신 중에도 행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온다고 조릅니다. 돈은 없어도 관계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나를 챙겨줄 거야. 이건 기대가 아니라 일종 오브 거래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인간관계는 계약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부모도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해준 걸 다 기억하지 못하듯이요. 밤새 열째며 간호한 것, 끼니 걸으며 학원비 댄 것, 대학 등록금 벌려고 새벽부터 일한 것. 자식은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그게 지금 관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식에게 뭘 해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60 중반을 넘기면 몸이 확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십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이 늘고 불안해집니다. 70이 넘으면 더 심해집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자식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눈이 침침해서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식은 그걸 답답해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서럽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러는 건데 자식이 왜 이해를 못하지? 하지만 자식도 힘듭니다. 회사 일, 애 키우는 일, 살림하는 일에 치여서 부모까지 챙기기가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 예민하게 굴게 되고 자식은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덜 합니다. 명절에 일찍 갑니다.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섭섭하고 자식은 미안하지만 피곤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 뿐입니다. 대신 내가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돌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자식에게 절대 하지 않는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원칙이 아닙니다. 그냥 관계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첫 번째, 자식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 똑똑한 부모들은 여기서 한 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 일이 걱정됩니다. 일은 잘하는지, 돈은 잘 버는지, 결혼은 잘했는지, 애들은 잘 키우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자꾸 묻게 됩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사장이 너 알아줘? 애들 학원은 보내? 요즘은 다들 보낸다던데. 남편은 집안일 도와줘? 맨날 당신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 월급 받아서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낼래? 부모 입장에선 당연한 관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간섭입니다. 자식도 어른입니다. 40, 50이 넘은 어른입니다. 그 나이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식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복지관 쉼터에서 늘 웃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73인데 자식이 셋입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하다 망했고 딸은 이혼했고 막내 아들은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속상하시겠어요. 밤에 잠이나 오세요? 하지만 이분은 그냥 웃습니다. 다들 제 인생 사는데 뭐.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한테 이러쿵저러쿵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는 그냥 들어만 줘요.
신기한 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명절 아니어도 주말에 들르고 저녁에 전화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편한 겁니다. 반대로 제 이웃 할머니는 다릅니다. 딸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저것 캐묻습니다. 남편은 왜 안 왔어? 애들 성적은 어때? 요즘 살림은 좀 나아졌어? 딸은 처음엔 대답합니다. 하지만 점점 짧게 대답하고 금방 가려고 합니다. 엄마, 나 바빠서. 그러면 할머니는 섭섭해합니다. 왔다가 벌써 가? 밥이나 먹고 가지. 하지만 딸은 갑니다. 왜냐하면 편하지 않으니까요. 간섭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내가 자식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 그 불안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자식은 그 짐이 무겁습니다. 특히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내 말 들으면 잘 될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 말하는 순간 자식은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요. 시대가 다릅니다. 부모가 살아온 시대와 자식이 사는 시대가 다릅니다. 부모는 산업화 시대를 살았고 자식은 정보화 시대를 삽니다. 부모가 겪은 게 자식한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믿어주세요. 너는 잘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하겠지.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정말 힘들 때 부모를 찾아옵니다. 간섭하지 않는 부모한테는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놓아주세요. 두 번째, 과거를 들먹이지 않는다.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대학 갈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때 내가 안 도와줬으면 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 말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섭섭할 때, 화가 날 때, 그럴 때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갚아라.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썼고, 포기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밤새 아이 열째느라 잠 못 이루고, 병원비 벌려고 새벽부터 일하고, 자기 옷 하나 사지 않고 아이 옷부터 사고. 하지만 그건 부모가 선택한 겁니다. 자식이 부탁한 게 아닙니다. 과거를 들먹이는 순간 관계는 계산이 됩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습니다. 우리 동네에 74 되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자식들한테 과거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젊을 때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겨울에 얇은 옷 입고 공사장 다니고 끼니를 걸으면서도 자식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갈 때는 빚까지 내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애들한테 말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자식 키우는 게 부모 도리고 나도 내 부모가 그렇게 나를 키웠으니까. 그걸 이제 와서 들먹이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모는 나한테 빚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때 힘들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애들 크는 거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지금 애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내가 과거에 뭘 해줘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분 자식들은 자주 찾아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고 용돈도 드리고 병원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빚진 것 같지 않으니까 편하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 친구 어머니는 다릅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다 키웠잖아.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처음엔 친구도 미안해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10번, 20번 듣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또 그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찾아가기가 싫어집니다. 갈 때마다 과거 이야기 듣고 미안한 마음 들고 그게 반복되니까요. 과거를 들먹이면 자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느낍니다.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무거우니까요. 다른 하나는 짜증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걸 왜 계속 말해? 그러면 역시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짜증이 나니까요. 어느 쪽이든 관계는 나빠집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을 사세요. 자식이 당신에게 잘하는 건 과거에 뭘 해줘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로 결정됩니다. 지금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 자식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한테 자식은 가까이 옵니다. 세 번째, 손주를 볼모로 잡지 않는다. 손주는 귀엽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고 친구들도 멀어지면 손주가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손주 사진 한 장만 봐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손주 목소리 한 번 들으면 그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을 옭아맨다는 겁니다. 명절에 손주는 꼭 데리고 와야지. 왜 손주를 안 보여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손주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힘드니? 다른 집은 손주 데리고 자주 오던데 너희는 왜 안 와?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손주를 데리고 오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자식도 힘듭니다. 애들 데리고 이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다 챙겨야 하고 차에 태우면 울고 내리면 또 울고 그렇게 힘들게 와서 부모가 왜 이제 왔어? 그러면 자식은 서운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주를 봐주면서 그걸 무기로 씁니다. 내가 애 봐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할머니가 애 키워주는데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손주 안 봐주면 너희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손주 돌보는 게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자식은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두 분 계십니다. 둘 다 손주를 돌보는데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손주 돌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니까 손주를 매일 봅니다. 아침에 데리러 오고 저녁에 데려다 주고 일주일에 닷새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평합니다. 나도 이제 허리가 안 좋은데 애를 어떻게 봐? 딸은 편하게 돈 벌고 나는 고생만 하네.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 말이 딸한테 전해집니다. 딸은 미안해하면서도 서운합니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먼저 봐주겠다고 했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손주를 못 봐주겠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딸은 당황하지만 어린이집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엄마한테 손주를 잘 안 맡깁니다. 관계도 조금 어색해집니다. 할머니는 섭섭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봐줬는데 이제 와서 안 보여주네. 하지만 딸은 할머니가 불평하는 게 싫습니다. 차라리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다릅니다. 이분도 손주를 돌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까 주중에 손주를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손주 보는 게 즐거워요. 나이 들어서 손주랑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복이죠. 그러다 한 번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한데 당분간 애를 못 봐줄 것 같아. 허리가 아파서. 어린이집 알아봐. 며느리는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제가 회사에 말해서 재택근무 해볼게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알아봅니다. 할머니 허리가 나으니까 며느리가 묻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일주일에 이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합니다. 그 뒤로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부담 없이 손주를 봐주니까 며느리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손주 돌보는 게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된 겁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할 수 없으면 안 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맡았으면 불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기로 쓰지 마세요. 내가 손주 봐주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손주를 볼모로 잡지 마세요. 손주는 사랑하되 자식을 올가매는 도구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손주를 자주 보는 것보다 자식과 관계가 좋은 게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자식이 알아서 손주를 보여줍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과거를 들먹이지 않고, 손주를 볼모로 잡지 않는 것. 어쩌면 이 말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한 건데, 나는 자식 생각해서 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때로는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건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자식도 편하고 당신도 편한 방식으로요. 간섭도 사랑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에게 부담이 된다면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것, 손주는 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를 들어보시죠. 네 번째, 돈으로 자식을 묶지 않는다. 돈은 참 복잡한 겁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줍니다. 결혼 자금, 집 살 때 보태주고, 손주 학원비도 대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줍니다. 당연히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중에 관계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돈을 주면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자식도 나를 잘 챙겨주겠지. 내가 돈을 줬으니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내가 집 살 때 도와줬으니 나중에 나 아프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가 돈을 주셨으니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돈을 받았으니 부모 말을 들어야 하나? 이 돈을 받으면
나중에 뭘 요구하실까? 그 부담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돈을 받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주면서 자식의 선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집 살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 말 좀 들어. 내가 결혼 자금 줬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어?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돈을 줬는데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돈으로 자식을 사는 겁니다. 한 어르신을 압니다. 자식이 둘인데 큰아들한테 집 살 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감사해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르신이 그 돈을 들먹입니다. 내가 집 살 때 5천 줬잖아. 그러니까 명절엔 우리 집으로 와야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돈을 주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처음엔 참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하지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짜증이 납니다. 돈을 주면서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지? 결국 아들은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덜 받고 명절에도 일찍 갑니다. 어르신은 서운합니다. 내가 돈까지 줬는데 자식이 왜 이래?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이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다른 어르신은 다릅니다. 이분도 자식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딸이 집을 살 때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주는 거야. 나중에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딸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히려 더 챙깁니다. 명절마다 찾아오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돈을 받았지만 그게 빚이 아니라 선물이었으니까요. 어느 분은 더 극단적입니다.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살아생전에 다 넘겨줬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챙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양로원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분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 믿고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나는 연금으로 살 수 있고 자식들이 더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그 뒤로 자식들은 더 챙깁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챙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존경해서 챙깁니다. 돈으로 묶이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돈을 주려면 아무 조건 없이 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줄 수 있을 때 주고 줄 수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줬으면 절대 들먹이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얼마 줬는데?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돈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돈으로 자식을 묶으려 하지 마세요. 돈이 아니라 관계로 이어져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5번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혼자 남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십니다. 그럴 때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외로우면 자식한테 전화하면 돼. 아프면 애들이 챙겨주겠지. 하지만 자식에게 너무 의지하면 자식이 힘듭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일 전화하고 심심하다고 찾아오라고 하면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죽겠어.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요즘 애들이 안 와서 너무 외로워. 이 말을 들으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쌓이면 오히려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챙겨야 합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편하게 찾아옵니다. 한 할머니를 압니다.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2명인데 멀리 삽니다. 딸은 부산에 살고 아들은 미국에 삽니다. 그런데 이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주중에는 노인대학 다니고 주말엔 등산 동호회 활동합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반갑게 받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어때?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해서 심심하다 외롭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오히려 나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 너나 잘 챙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게 찾아옵니다. 딸은 한 달에 1번 부산에서 올라오고 아들은 1년에 2번 미국에서 옵니다.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외롭죠.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죠. 하지만 그걸 자식한테 말하면 애들이 힘들어요. 애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친구들 만나요. 복지관 가면 나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요. 같이 수다 떨고 밥 먹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이분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다른 할머니는 다릅니다. 혼자 살면서 매일 자식한테 전화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외롭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너 언제 와? 너 없으면 나 어떡해? 자식은 처음엔 챙깁니다. 전화도 받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지칩니다. 전화 오는 게 부담스럽고 찾아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자식은 전화를 덜 받게 됩니다. 할머니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더 자주 전화하고 자식은 더 피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은 버팀목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식에게도 좋고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취미를 가지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복지관, 노인대학, 등산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 순간 자식도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부모, 간섭하지 않는 부모, 자기 삶을 사는 부모. 자식은 그런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자식이 더 가까이 옵니다. 부담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꿔? 이미 다 틀어진 걸.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어느 순간 바뀝니다. 한 번의 대화로, 한 번의 태도, 변화로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자식한테 잔소리 안 하고, 과거 들먹이지 않고, 돈으로 묶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세요.
자식이 나를 더 챙겨주길 바라지 마세요. 대신 내가 자식에게 부담을 덜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나아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첫째, 일주일 동안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자식이 전화하면 받으세요. 하지만 먼저 전화하지는 마세요. 외로워도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합니다. 엄마, 왜 전화 안 해요? 어디 아파요? 그럴 때 가볍게 대답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바쁠까 봐. 그러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둘째, 이번 주에 나를 위한 일을 하나 찾으세요. 자식 생각, 손주 생각 다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한 일을 하세요. 산책, 독서, 친구 만나기, 영화 보기,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하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공원에 나가보세요. 1시간만 걸으세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이번 달에 자식 없이 만날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지 마세요. 대신 친구를 만드세요. 복지관에 가세요. 노인대학에 등록하세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나가다 보면 아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수다 떨고 밥 먹고 여행 가세요. 그러면 자식 생각이 덜 납니다. 외롭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변화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일주일 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식한테 먼저 전화 안 해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 전화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한 달 후 자식이 먼저 연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부담스럽게 굴지 않으니까 자식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에서 하는 전화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하는 전화가 됩니다. 석 달 후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섭섭하거나 서운한 일이 줄어듭니다. 자식과 통화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도 편합니다. 자식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과 돌파 방법. 그래도 외로운데요. 외로운 건 당연합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위해 만들어가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복지관에 가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자식이 멀리 사는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식이 안 찾아오면요. 자식이 안 찾아오는 건 당신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도 바쁘고 자식도 힘듭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신 자식이 찾아왔을 때 편하게 대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과거 들먹이지 말고 그냥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옵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오든 석 달에 한 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왔을 때 서로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해줬는데요. 그 마음 압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자식한테 말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세요.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한 세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자식이 얼마나 찾아오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평온하냐로 결정됩니다. 자식이 매일 전화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내 마음이 편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사세요.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며 외롭게 늙을 수도 있고, 자식을 놓아주며 평온하게 늙을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식을 놓아줍니다. 간섭하지 않고, 과거를 들먹이지 않고, 손주를 볼모로 잡지 않고, 돈으로 묶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이 자식을 짓누르지 않도록 조용히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삽니다. 나이 들어서도 웃을 수 있고, 친구와 수다 떨 수 있고, 산책하며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삶. 자식 생각에 밤잠 설치지 않고, 자식 전화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부모를 자식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산 세월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 겁니다. 당신도 당신대로 잘 사세요.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매일 찾아와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손주를 매일 봐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끼는 것, 산책하며 바람을 맞는 것,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떠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당신의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나 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일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용히 채워가시길 바랍니다.